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방금 들은 속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폭발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이 테러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이 테러 없는 세상, 우리가 이러한 것을 꿈꾸는 것은 유토피아적 생각일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만들기인데요. 이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두고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는 경총 입장을 먼저 들어봤죠. 오늘은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에 찬성하는 노총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의 정문주 정책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10,000원. 지금 이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이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지금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근데 어제 저희가 경총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뭐 실제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은 OECD 국가 중에 중상은 속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객관적인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임금 불평등과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OECD에서 지금 발간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 저임금 노동자 분포가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다 한국이 지금 4명 중에 1명, 청년들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3명 꼴로 다 가장 많다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소득 불평등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지금 국제기구들, ILO라든지 OECD에서는 그리고 국내 주요 연구 결과도 그렇고요. 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가장 유력한 정책이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급 1만 원이 월 한 200만 원 정도 되게 되는데요. 네. 현재 생활 수준을 봤을 때 최소 200만 원 정도는 돼야지 기초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뭐냐면 이 최저임금 인상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부담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중소형세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예. 그동안의 최저임금 협상장에서 우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만 제기했던 것들이 아니고요. 예. 이렇게 자영업자들, 중소기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제도 개선 안들을 만들어내고 대정부 권한을 좀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잠깐만요. 자영업자들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재벌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골목시장에 진입하고 확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프랜차이즈 업체들 비롯해서 예. 원청에서 책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이제 단가이나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들이 횡행한데요. 이것을 이제 근절시키는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임대료도 좀 엄청나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이제 조물주의 건물주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해서 함부로 상가 임대료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할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 밖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든지 조세 경감, 카드 수수료 인하 이런 지원 대책들이 함께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카드 수수료 인하하고 세제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10,000원으로 인상됐을 때 이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대 한도로 좀 줄이자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그죠. 네. 근데 이 프랜차이즈 문제라든지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이런 것들이야 맞습니다만, 근데 이게 카드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은 결국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어차피 지금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 조세 문제 자체는
예. 공평과세 측면에서 한번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고충을 겪고 있는 하부단이 뿌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들이 함께 모색돼야 된다는 것들이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청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늘어서 경제 활력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최저임금이 인상되게 되면 예.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예. 결국 소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소비 지출 자체는 또 다른 생산과 고용을 유발시켜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선순환 경제 구조로 유발돼서 오히려 골목 시장이라든지 예. 자영업자들의 현재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지금 조치와 관련돼서는 예. 최근에 새 정부가 인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예.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대기업들과 이들에 대한 공정거래 관행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신속한 조치들이 함께 배행돼야지만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아까 이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확장을 제한한다든지 프랜차이즈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하고 카드 수도 인하하고 세제 혜택을 준다. 여기에서 이거를 차근히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어떤 것부터 그러면 해야지 최저임금 10,000원에 있어서의 이 파급 효과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그러한 악영향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네. 하나는 6월 달에 이제 최저임금 협상장에서 최저임금 협상을 논하게 되게 되면 네. 이제는 단순히 최저임금 문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 노동계에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른바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통해서 대정부 건의하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을 먼저 논의해서 예. 정부에다 건의하는 조치를 취하자라고 제안을 해왔었지만 예. 오히려 사용자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정경련이나 이런 단체들이죠. 이런 데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홀히 하면서 계속 최저임금 동결만 주장을 했었어요. 네, 네. 이다 보니까 효과적인 대정부 건의안도 도출하지 못하고 노사 간에 최저임금 동결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다투게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난 대선 이후에 지금 새 정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준하는 기구도 지금 뜨고 있고요. 그래서 국정과제로 새 정부가 경제 민주화 조치와 관련돼서 골목시장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소기업 보호를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제들 자체를 우선적으로 풀어내야 될 것이고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정부 행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를 먼저 풀어줘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예. 그래도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요. 예. 이게 최저 이 시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한 6% 정도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죠? 오르고 있는 거죠. 예, 예.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만일 2020년까지 10,000원이라면은 15% 이상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장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거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긴급한 대책이 어떤 거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대대적인 프랜차이즈 업체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네. 납품단가 인하 관련된 아주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건 언제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지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조치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이 불법 불공정 거래행위들을 일삼았던 문제들인데요. 저는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OECD 국가들 중에서 비교해 보셨죠? 예. 이 시급이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가? 대체로 절대적인 금액을 따지기보다는 네. 그 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대비 네.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놔두고 좀 봐야 되는데요. 아하.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6,470원 시급 예. 이 금액의 경우에는 전체 노동자 임금 대비해서 40%가 채 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다른 나라 비교하게 되면 하위권이다라고 저희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대비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죠? 그래서 하위권이다. 우리나라보다 물론 더 낮은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예. 거다. 이런 거군요. 예. 근데 또 한 가지는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법정 최저임금입니다. 이거 아래로 지급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왜 이게 최저임금이 잘 안 지켜지느냐. 예.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한 가지가 근로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보고 지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네. 우리나라 근로감독 노동부가 손을 놨습니다. 그동안에. 예. 이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위반하더라도 처벌받는 사용자가 거의 없었고요. 예. 사실 당사자가 이제 힘들게 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할 경우에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긴 하는데 밀린 임금 나중에 가서 주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게 됐던 것들이죠. 예. 그래서 현행 소방방위 처벌 자체를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저는 조치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예. 노동부가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감독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새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경총 측이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이렇게 최저임금 올리면 소비가 활성화돼서 이게 잘 돈다. 예? 이런 거 여쭤봤는데 그때 얘기하는 게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예? 그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최저임금에 대부분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이렇게 돈을 좀 더 벌게 되면 그거는 송금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인력 부족 문제들 때문에 네. 이주 노동자들이 현재 들어와 있죠. 예. 들어와 있고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저임금을 논하면서 이주 노동자를 논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네.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내국인 노동자와 또 다른 차별을 행사해야 된다는 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그와 관련돼서 차별 해소를 위해서 한국에 노동관계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만들어놨는데 예. 이 문제를 만약에 이주 노동자들한테 적용하지 않는다. 이랬을 경우에는 국가적인 망신뿐만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이게 비화돼서 국제사회에서 근데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 효과,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거 많이 받으면 그만큼 소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효과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규모가 보면 고용허가제 이거에서 한 5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전문 인력 내지 동포인력까지 지금 100만 명이 넘긴 합니다. 예. 근데 최저임금 대상자들을 놓고 보자고 한다면 한국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지 중소영세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계세요. 예. 결국 그분들이 지금 임금으로 다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빚을 낼 수밖에 없고 가계부채가 아주 폭등하고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 역사적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입니다. 6, 7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15% 이상 이렇게 달성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가 어떤 시기냐면 최초로 88년도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됐던 시기이고요. 87년도에 노동조합이 대거 한 2,500개 이상 만들어졌던 시기예요. 이르면서 노동부 집계상으로다가도 임금 인상이 15%에서 20% 이렇게 높게 나타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임금 인상이 소비 증가가 다시 고용과 생산 증가로 이어져서 경제가 팽팽히 잘 돌아왔던 시기였다는 거죠. 당시에도 사용자 단체들 이런 곳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남미와 같이 꽃도 못 피우고 쓰러질 위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경제가 가장 잘 돌아왔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의 정문주 정책본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드립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8시 30분 09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아침 아직은 많은 교통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약 30분 전에 경동시장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왕산로 청량리역에서 신설동 방면 경동시장 내 점포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지금 진화 작업으로 하비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량역부터 용두동 쪽으로 많이 혼잡하고 밀리는 모습이니까 청량역 이전에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떡전교에서 정로동 터널 쪽으로 교통량이 많아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편도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유로 따라 서울 방면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북로 분기점 가양대교에 출근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가 밀리고 있고 반대 김포 방면 천호대교부터 잠실철교, 이후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아직은 천호대교 부근부터 잠실대교 사이가 밀리는 모습인데요. 이후 성수부터 반포대교 사이도 30km 내외입니다. 경인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도 아직은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 신월 부근에서는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 전통이 있는 국가잖아요. 조그만 국가니까 가능하죠. 맞습니다. 깡통이라고 해서 각도 그것도 연방제로 나뉘어져 있고. 각 지역에서도 직접민주주의가 그렇게 전통이 잘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국민투표를 그동안 3번이나 했습니다. 좀 우리나라 전통에서 상당히 좀 다르죠. 네. 1990년에도 하고 2003년에도 하고 1984년에도 하고 3번을 했는데 전부 다 반대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했던 투표에서는 58%가 찬성을 했습니다. 원전 다 없애자는 거. 그 계기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가장 컸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여한 게 가장 큰 겁니다. 3전 4기 만에 국민투표에서 원전을 모두 2050년까지 없애겠다라는 거고요. 네. 스위스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나 보지 생각하는데 36%예요. 전체 전력에서. 예. 우리나라가 30%거든요. 더 높습니다. 근데 원전을 다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이게 전기요금이 좀 오를 텐데 말이에요. 이걸 끝까지 반대했던 보수 야당이 있는데 국민투표 전에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사실 2050년까지 이거 원전 없애면 1인당 370만 원 연간을 더 내야 되고 1년 동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물도 차가운 물만 써야 됩니다. 차가운 물로 샤워해야 됩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이건 과장이다. 여당은 과장이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적은 조금 정도만 더 부담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전기요금은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국민들은 전기요금 올라도 원전은 없애겠다. 네, 거기에 찬성을 한 겁니다. 스위스뿐만 아니에요. 독일도 이미 2020년까지 원전 모두 퇴출한다라고 했고요. 벨기에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원전 퇴출 붐이 일고 있고요. 한국은 지금 원전 의존도가 30% 정도인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때문에 내년부터 일부 가동 중단을 하고 지금 짓겠다는 공정이 10% 미만인 원전도 뭐 석탄화력 발전소를 포함한 거지만 그것도 좀 재검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갈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2,300선을 넘었네요. 예? 맞습니다. 어제 2,304.03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예. 뭐 당연히 3가지가 뒷받침되고 있어요. 외국인, 유동성, 실정, 외유실인데 외국인이 다 많이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2조 7천억 원어치 순매수했고요.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 많고요. 한국 국가의 기업들이 실적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편중돼 있다는 거죠. 전기 전자 업종에만 좀 의존하고 있고 한마디로 해서 삼성전자에만 의존한 즉 삼스피의 어떤 그 별명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직 삼성이 오르니까 코스피가 오른다 이거죠. 맞습니다. 22%, 23%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높은 게 한계라는 거죠. 예. 근데 코스닥은 좀 안 좋은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코스피는 너무 올랐고요. 코스닥은 지지부진한 겁니다. 지금 6년 만에 최대 격차인데
2011년만 해도 코스피가 2180이었고 코스닥이 496, 500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코스닥은 지금 뭐 상당히 낮은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6년 만에 최대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왜냐?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피만 산다는 거고요. 코스닥은 개인 중심의 시장이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을 거의 안 사고 눈 씻고 봐도 투자할 종목이 없다는 거예요. 소위 테마주밖에 없다라는 거고 예. 정치 시즌이 지나가니까 이 테마주조차도 없는 상황이니 그러면 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책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앞서도 인터뷰를 쭉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지시 얘기 잠깐만 해보죠. 4대강이니까 4대. 4대 맞아야 되는 운명이었나 봐요. 예. 이 그동안 3차례 감사가 있었죠. 예. 이번이 4번째 감사입니다. 결론이 다 달랐죠. 첫 번째는 문제가 많다. 문제가 없다였죠. 이명박 정부 때였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는 예. 총체적 부실이다. 예. 였고 마지막 이제는 대운하였다는 거죠.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고요. 근데 각각 이제 4대강이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런 감사들이 있었어요. 예. 첫 번째는 건설 전, 두 번째는 건설 과정 중, 세 번째는 완공 직전쯤 했었던 거. 이번엔 이제 완공하고 나서 보겠다는 거예요. 예.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를 본다는 거고요. 불법 행위가 있으면 검찰 수사라도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개발을 중시했는데 이 물 관련해서는 수질과 수량이 있는데 모두 환경부로 일어나겠다. 그동안 수량 같은 치수 같은 건 국토교통부에서 했는데 이것도 환경부에서 모두 총괄 하고 결국 환경 중심 정책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번 달부터 서울시의 주정차 단속이 엄격해졌다고 하는데 이 단속 현장에서 좀 반발들이 거세니까 서울시가 조금 한 발 물러선 모양이에요. 예?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주정차 금지구역이죠. CCTV를 찍습니다. 네. 5분만 지나면 과태료를 내야 됐어요. 그동안. 그런데 네. 그동안 어떻게 했냐. 4분 30초마다 옮기는 얌체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안 찍히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시가 어떻게 해야 돼? 1분으로 줄여버리겠어라고 해서 이달 1일부터 1분만 지나도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과태료를 내게 됐어요. CCTV에 찍히게 되는데 이러는데 택시나 화물차 보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승객 내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내려줘야 되잖아요. 거스름돈 줘야 되고 짐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카드로 할 때 이게 또 접속이 안 되면 좋으면 이게 또 좀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1분이 혹 지나가면 되죠. 이게 말이 안 된다. 항의가 빗발쳤던 거예요. 1분 단속에 대해서. 그래서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단속을 5월간 단속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 지금도 3곳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1분 단속 할 거냐? 예. 항의가 빗발치고 있으니 6월 20일쯤 열리는 서울시 내 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와서 지금 법무부 호송버스에 타고 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9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 도착하고 10시부터 이제 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저희가 속보 들어오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요즘 젊은 층 얘기 좀 해보죠. 해피풍선이라고 불리는 환각풍선이 이게 환각풍선이야? 이게 뭐예요? 세상 살다 보면 별로 웃을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라고 해요. 해피벌룬이라고 쳐보면 이제 검색어를 쳐보면 다 나오는데 4,5천 원씩 한다라고 합니다. 대학 축제 때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해요. 한번 흡입을 하면 그냥 기분이 좋다라는 거죠. 붕 뜬 듯한 기분인데. 뭐 때문에 기분이 무슨 뭔데? 풍선 안에 이산화질소가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이 이산화질소가 휘핑크림 제조에 쓰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데? 휘핑크림 먹는 크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많이 흡입하면 호흡 곤란이나 혼수 상태까지 빠지는데 이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이 이산화질소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서 그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한번 흡입하면 이렇게 부웅 뜬 듯한 느낌을 든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 축제 때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주무부처가 어디냐? 환경부하고 시약처인데 뭐 서로 우리 거 아니에요. 니네 거야라고 항상 핑퐁 게임 하잖아요. 이걸 하고 있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단속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그냥 조심하세요라고 하고 그냥 돌려보낸다, 내기만 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참, 이거 단속이요. 이거 몸이 그렇게 안 좋은 거면.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문재인 정부 이제 취임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정 운영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파격적인 인사 단행으로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정부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들 여론 분석해 볼 텐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죠. 리서치인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국정 운영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죠? 네. 지금 국정 운영 지지율, 지금 기대감이겠죠. 3주 차니까. 예,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대감 조사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80%대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고 19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4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 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 2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 말씀 주신 대로 지지율이 일하기보다는 국정운영 기대감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지 물어봤는데요.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무려 87%로 9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잘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은 7%에 그쳤습니다. 예, 그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네? 네, 역대 대통령도 임기 시작하면 상당히 고공행진의 지지율을 보이는 이 정도 높진 않았죠. 거의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이런 지지율이 나온 것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 가장 열광하는 지역과 세대 이 차이가 있나요? 네, 이 문 대통령의 인기가 여러 가지 또 관련 연관어와 함께 또 지지율이 높은데요. 문 대통령 인기와 더불어서 이 오바마 대통령과 빗대서 문바마다 또는 문재인 커피, 문전성시다, 문풍 이런 또 단어들이 실시간 검색으로 올라가고 있기도 합니다. 지역별로는 선거 막판까지 공을 들였던 호남에서 이 96% 과연 이런 지지율 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높았고 연령대로는 4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기대감은 98%로 가장 높았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스캔들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지지율이 70%로 주저앉은 것과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직업별로는 학생들과 화이트 칼라에서 90%가 넘는 기대감을 보였고요. 진보 유권자층에서의 기대감 역시 이 96%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예. 지금 NBC가 속보로 전해온 얘기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최소 2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사망자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오늘 8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초반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초반 아주 지지율이 높았었는데요. 네. 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대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최고 수준의 그런 지지율,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수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는 다른 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점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할 때 지지율이 어떨까? 그런데 질문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조사기관의 질문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지지율을 물어봤을 때는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지율 조사할 때 그 여론조사 기관의 질문이 달랐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거의 같은 이 질문을 물어봤던 것이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이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시작 직후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 추도식을 가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설문 문학이 달라 비교하기 어려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돌이켜보면은 임기 초반 지지율이 높았었는데요. 이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면서 5개월, 6개월째 되는 시점에서는 지지율이 또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울러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조사기관의 설명은 설문 구성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어떤 점을 바라고 또 하고 싶은 말은 뭔가요? 네, 임기 시작 직후에 대통령 지지율은 또 높기 마련이거든요. 그만큼 기대감이 크기 때문인데 그대로 유지하는 대통령은 전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핀란드의 타르야 할로넨,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 또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도 80% 이상인 대통령들이었습니다. 이들처럼 높은 지지율로 퇴임하는 것이 오히려 이 국민들은 더 기대하는 모습일 텐데요. 자,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혹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이 가장 높은 것은 초지일관. 끝까지 잘하길, 초심을 잃지 말기를 않기를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외에도 경제 활성화, 서민 복지 확대, 부정부패 철폐, 일자리 창출, 공약 실천, 안보 강화, 통합 정신을 요구했는데 오늘 속프로 소개해드린 대로 이 전 세계적인 테러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 테러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든든한 모습도 국민들은 보고 싶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대조적으로 바퀴벌레, 육모방방이, 낙술 뭐 이런 낯술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정치권이요. 네. 야, 이 각 정당의 지지율도 좀 우리가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바퀴벌레, 육모방망이 여름에는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바퀴벌레가 많기는 하겠죠. 네, 정당의 지지율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에서는 선거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 대한 변화 요구는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8%로 가장 높았는데 일부 조사는 과반 50%를 넘어서는 결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은 각각 8%, 바른정당과 정의당 지지율은 각각 7%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이 10%를 넘는 정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그 차이가 엄청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선 결과에 따른 유탄이 바로 직접적으로 각 정당이 전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아까 몇 %라고 그러셨죠? 48%. 48%고 네. 다른 정당들은 전부 10% 미만이다. 네. 그러면은 아니 이게 상대적으로도 물론 압도적인데 절대적으로도 민주당 역대 최고 지지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록을 경신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에 대한 이 기대감과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은 이와는 상대적으로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더 많은 이 반사 이익과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선거 이후 현상으로 일종의 이 집권 여당 승리한 정당의 이 민심이 더 모아지는 밴드웨건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71%입니다. 반대로 이 국민의당 지지율은 호남에서 5%에 그쳤습니다. 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하면은 과거 보수 정당의 텃밭 아니었습니까? 이곳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60대 이상에서도
가장 지지율이 높은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등극했습니다. 전 60대 세대 이상도요? 그렇습니다. 전 세대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1위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10% 미만이죠. 그죠? 네. 근데 예전에 새누리당 시절에 잘 나갈 때는 50% 가까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한 이유 이게 이제 자중질환에다 뭐 여러 가지 섞었겠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새누리당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전신이었는데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제일 잘 나가 지지율이 가장 높았었는데 당내 리더십의 붕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겠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가 24%의 득표를 했지만 그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정당과의 지지율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요. 진보정당 정의당과 비교할 때도 지지율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역 기반 연령 기반이 모두 무너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수도권에서 지지 기반이 거의 무너진 상태, 또 영남권 지역 기반도 상실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연령 기반 역시 경쟁력을 잃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념 성향의 보수층에서만 민주당과 경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얘기도 잠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 20%가 넘는 득표를 했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주저앉은 이유 이건 또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네, 이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또 컸었는데요. 예.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가 참석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시급한 것은 국민의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집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호남 지역에서 이 정당 지지 기반이 붕괴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호남 지지율은 5%였는데요. 이 전국 정당화를 하지 못하는 호남에 이 고립되어 있는 현상을 과연 탈피할 수 있을지 또 중도 성향에서 단지 이념적 성향에서 벗어나서 중도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경쟁력이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급한 과제가 지지층으로부터 대두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당내 리더십을 조기에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중도 성향이 강한 40대와 50대로부터 선호받는 정당 정체성의 복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자, 끝으로 대통령 인사 내용이 경제수장하고 외교수장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역시 첫 번째 관문은 총리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는지 물어봤는데 10명 중 6명이 이 국무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나타났고요. 예.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정부에서 총리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같은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적합하다는 호의적인 반응이 채 40%도 되지 못했는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 60%가 되는 만큼 여론의 호의적인 분위기에 따라 인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방금 들어온 또 속보인데요. 맨체스터 경기장의 폭발은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영국 경찰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 중에 있는데요. 잠시 후 9시면 법원에 도착할 거라는 소식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리서치인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참 일들이 많은데요. 자, 내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보죠.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